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가운데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어떤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11번부터 보시죠. 11번을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두 내용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문두긴 한데 특히나 문학이나 비문학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문두입니다. 특히 11번부터 12번까지는 지금 제시문이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두가 우리에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두의 내용이고요. 이론 문제들을 풀어갈 때는 읽으면서 푼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제지문을 읽는 중에 문단별로 끊어 읽으면서 답항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한 문법 지식이 있다면 제시문에 대한 내용 확인 없이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시문에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불확실한 기억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단별로 끊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들이 좀 확인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온 본용어는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이고 보조용어는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3번의 내용이랑 같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용어는 본용언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술해준 내용에는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충할 수 있다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대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번에 3번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보면 보조용어는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조용어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1번이 틀렸다는 내용이 보이죠. 구성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본용어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어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붙인다 라고 얘기했는데 11번에 4번에 보니까 보조용어는 본용어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라고 했습니다. 뒤에 위치하여 라고 하는 위치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만 이미 세 가지 정보에 대한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 문단을 가봅니다. 예시를 띄워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다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어로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번에 보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로 모두 쓰이는 용어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보다라고 하는 용언이 양쪽 다 쓰이는 걸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에 2번 확인하고 들어가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민 아서, 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올 수 없다가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2번을 보면 윗글을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은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도 본용어, 보조용어과 관련이 있겠죠. 마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 오다, 가다, 그리고 받다, 씹다, 듣다, 보다, 그리고 남다, 주다, 열다, 놓다 각각의 두 가지의 용언이 서로 어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들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힌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는데 기억을 보면요. 오고 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오고 가다를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아니면은 연결 어미를 아서, 어서, 고서로 붙였을 때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밑에 마침 예시까지 있으니까 먹어보다야 먹어 아주보다 아니면 먹어서보다 먹고서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오고 가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야,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주 가다. 그리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서 가다.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오다와 가다의 의미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아주 가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가다. 아주 가버리다. 아니면 와서 그 다음 행동으로 가다. 그리고 오고서 그 다음 행동으로 가다. 그러니까 먹어서 아주 보다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어떤 이질감, 예,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은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요원과 보조용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고 가다에다가 말을 집어넣는데 의미의 변화가 크게 없고, 예,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오고 가다에서 오다의 의미와 가다의 의미가 각각 다, 예,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의미의 전달에 전혀, 예,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용어과 본용어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예, 틀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받고 싶다 같은 경우에도 받고 아주 쉽다라고 했을 때 쉽다가 어떤 의미를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문에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봐도록 하죠. 일단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리을에서 남아주다 놓고 갔는데 남아를 남아서로 바꾸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리을의 주다는 보조용어로 볼 수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서 주다. 자, 남아서 주다라고 하는 거는 남아서 남은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다 무언가를 주었다는 의미가 돼서요. 남아주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배려해서 남아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4번의 얘기는 보조용어로 볼 수 있는 그 진술이 맞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본다면 5번을 봤을 때 여러 노타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노타는 보조용어로 볼 수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타를 한번 보자고요. 노타를 보면 여러 아주 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아주 노타라고 만약에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여러 노타라고 하는 건 열어놓은 행동을 노타 그대로 방치해놓다, 지속해놨다라는 얘기인데 아주 노타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예,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본용어이 아닌 보조용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아예 십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다를 얘기해주는 부분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3번도 같은 위치에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보조용어의 의미를 얘기해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지문의 내용을 적용해 보는 게 될 겁니다. 1번은 사실 진행의 의미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었던 방법처럼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문제가 풀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3번째 문제로 가보죠. 13번 문제를 보면요.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자질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문법 문제는 보기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다 줍니다. 여기도 의미자질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상하관계, 하이어와 상이어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반의어 관계, 그 각각의 대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린 1번부터 5번까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1번,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쫓아가 보도록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지금 사람의 의미자질 플러스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이 되므로 숙녀의 의미자질 플러스 인간 플러스 여성 플러스 성수 거기에 포함이 되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이다. 보기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모두 가지며 상이어보다 의미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라고 했으니까 사람과 숙녀 가운데는, 예, 의미자질이 많은 숙녀가 하이어가 되고 그럼 사람은 상이어가 되니까 1번 맞는 얘기가 되죠. 2번 확인해보죠. 2번을 보면 여자의 의미자질은 여자의 의미자질 플러스 인간 플러스 여성입니다. 사람의 의미자질에 플러스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사람의 의미자질에 플러스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의 하이어이다. 같은 부분을 통해서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번을 봅니다. 3번을 보면 소녀는 플러스 인간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성인,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짐으로 의미자질의 개수는 여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마이너스 성인의 의미를 가지니까 의미자질의 개수가 여자는 2개,
소녀는 3개가 되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숙녀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이룬답니다. 플러스 인간 똑같고요. 플러스 성수 똑같습니다. 플러스 여성과 마이너스 여성으로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나머지 의미자질은 같으니까 숙녀와 반의 관계에 있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답은 5번이겠는데 일단 확인하고 갑니다. 소녀는 플러스 인간,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성인은 사람과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람은 플러스 인간, 근데 의미자질이 두 개가 대립을 이룬답니다. 대립을 이루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람과 상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과 상하관계는 있을 수 있죠. 플러스 인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보기에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이미 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 제기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본인이 앞에,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앞에 있는 체언이라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키는데 그런 말들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명사 자체가 지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대신한다는 의미니까.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억을 봤을 때 그냥 정우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로 볼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가, 자기가 지시칭하는 존재가 여기서 앞에 이제 두 체온이 있으니까요. 정우가 있고 동생이 있으니까 정우냐 동생이냐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의미를 살려본다면 이 문장은 이 문장인 겁니다. 정우는 동생에게 정우 본인의 사탕을 주었다가 될 테니까 1번 틀린 거죠.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동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우를 나타내는. 그러면 여기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그럼 이 저는 앞에 있는 체온 2개, 막내 혹은 엄마를 가리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내는 엄마에게 엄마도 모르게 달려갔다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막내는 엄마에게 막내 본인도 모르게 달려갔다가 되는 거니까 2번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3번 봅니다. 디귿 보면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가리킬 수 있는 체온이 2개가 있어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일까요? 일단 선생님을 한번 집어넣으면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선생님끼리 속삭였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인 아이들은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가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아이들끼리 속삭였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4번에 봅니다.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원래는 2인칭 대명사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기대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자,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 그럼 이 당신이 가리키는 존재는 누굴까요? 라고 하면 손님인가 할머니인가?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손님을 맞이하는 존재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맞이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당신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제기대명사가 됩니다. 마찬가지 미음도 보면요.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되는 존재가 누군 거죠? 라고 하면 신입생인가요? 선배들인가요? 예, 여기서의 의미는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가 될 테니까 여기 가리키는 것들은 선배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 이렇게 의미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14번 문제는 요 부분만 잘 하시면 될 거고요. 제기대명사에 대한 것들은 처음 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법은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아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나온 보기의 내용 혹은 제시문의 내용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혹은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을 확인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죠.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과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보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을 보면 고유어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탐구 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과제를 탐구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가 합쳐지는 가운데 기억에서 디귿 중에 하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가? 예가 되면 시옷이 표기가 되고요. 아니오가 되면 시옷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부터 디귿의 조건이 뭔가 봤더니 기억은 B의 초성이, 그러니까 뒷말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니은은 A의 종성에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경우, 앞말에
받침으로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경우죠. 그 다음 디귿은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학습 과제에서 맞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기억에서 니은, 디귿 요거 각각 확인하는 걸로 하죠. 일단 기억을 보시면 뒤에 있는 말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뀐 경우입니다. 지금 발음 나는 게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비와 길이 합쳐졌을 때 길이 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이 된소리가 된 경우니까 요거 기억에 해당하는 건 저 빗길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옷을 표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앞말의 종성에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 코, 날, 이, 몸 해가지고 앞말에 다 지금 받침이 없어요. 그런데 발음 나는 걸 봤더니 콧날, 니은 받침, 잇몸, 니은 받침.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해가 될 테니까 시옷 받침을 다 껴가지고 사이시옷을 껴서 쓰는 콧날, 잇몸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니은 소리가 생기는 경우 양쪽에 니은 소리가 나는 건데 뱃일 같은 경우는 배 밑에 받침이 없고요. 일에는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빈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리 난 걸 봤더니 받침, 뱃일에도 그러니까 배 앞에, 배 밑에 종성에도 니은 받침, 그 다음에 일의 초성에도 니은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니은이 생기는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뱃일로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위쪽은 지금 뭔가 봤더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 발음과 표기를 봤을 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없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한테는 기억과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 뒤쪽이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걸로. 하지만 걔는 원래부터 된소리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쪽이 아니라 그냥 위쪽이라고 사이시옷 없이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5번 문제, 2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